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선교단체 인터서브의 거버넌스 사례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조율 컬렉티브의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서브에 대해서 간단히 그 거버넌스 구조와 저희의 시사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인터서브는 선교단체이자 국제 NGO로서 존재합니다. 1852년에 만들어져서 170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도 지금도 활발히 또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15개의 국가본부에서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필드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요. 현장, 필드 활동가들이 각 나라별로 구성한 그 현장팀이 있고요. 한국 본부를 비롯한 각 국가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국제 본부가 함께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축이 단체가 아니고 세 기둥이 어떤 거버넌스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서브의 거버넌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본부, 국가본부, 필드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본부는요. 첫 번째는 이 국제본부가 제도 이전에 오래된 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도 이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리, 비영리 개념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하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영리, 비영리의 개념이 확립되고 거기에 이 인터서브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저희가 고민했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나중에 확립된 이론이 그 먼저 확립된 그 기관을 재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서브는요, 국제 비영리 조직이면서 또 선교단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선교단체, 미셔너리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전문화된 그 영역들을 한꺼번에 인터서브는 계속 17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비영리 영리 개념으로 재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국제단체입니다. 제가 선도라는 그 말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각 시대별로 이런 비영리 국제 NGO들이 고민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서브는 매번 170년 동안 아주 중요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빨리 이러한 고민점을 실행으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행으로 옮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시혜적 활동에서 파트너로서의 활동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라고 정의되어지는 곳들은 그 기독교를 모르는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 상대는 무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기독교 선교단체 또 서구에서 시작된 단체들은 굉장히 그 뗄래야 뗄 수 없이 제국주의적인 또 식민주의적인 그런 사관을 처음에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서브는요, 1960년대부터 천천히 이 인도에서 선교회 소유의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나 현지에 있는 교육단체들에게 무료로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70년대 중반에는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민들은 굉장히 빠른 게 아닌가. 1960년도라고 하면 저희 이제 저희의 한국전쟁 끝나고 저희 많은 그 단체들, 월드비전을 비롯한 단체들이 이제 생겨날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은 굉장히 빠르고 선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제국주의적 선교 활동의 변화를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에서부터 또 변화를 꾀했는데요.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호칭을 필드 파트너라는 호칭으로 80년대에 바꿉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 선교 또 기독교 철학들이 미지의 세계에 전파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에서 필드 파트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이 인터서브의 파트너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이양해주는, 전해주는 어쩌면 친구 같은 위치로 본인들을 좀 낮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가치 중심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아주 일찍부터 추구한 점입니다. 인터서브의 시작이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방제적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연방 내에 있는 인터서브의 국가본부들이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다음은 각 국가본부, 필드 오피스, 국제본부 대표들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구축해서 해마다 매 2년마다 이사회를 열고 매 4년마다 총액적인 리더십 컨퍼런스, 컨설테이션? 네, 이렇게 이름 불리는 것들을 여는데요. 이때 어떤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의 수기와 또 수평적인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중심의 수평적 거버넌스는 인터서브 국제본부의 거버넌스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성과 수용성입니다.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주요 의제들은 오랜 시간 수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요. 이때 각 현장과 국가본부 또 이사회의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이사회 성별 구성 또는 사회이사 제도 등을 통해서 일찍부터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국 인터서브를 특징을 한번 보시기 전에 인터서브 현황을 보면 한국 인터서브에서는 총 23개 국가에 100여 명의 필드 파트너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인터서브는 어떤 거버넌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한국 인터서브는 성장 단계에 있는데요. 그 성장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께서 함께 이 조직을 이끌고 계시고요. 이사회는 8명의 실행이사회가 굉장히 헌신되어 있고 또 정신의 옹호를 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실제 열정적으로 작동하는 이사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 단계의 리더십인데요. 조직의 비전을 시스템화하는 그 성장 단계의 리더십이 지금 인터서브 코리아에는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정립되어 왔던 인터서브 코리아의 비전을 시스템으로 문서화로 또 구조화를 지금 한창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필드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필드팀은요, 본부 및 국가사무소에서 이렇게 파송된 그 현장에서 그 현장 국가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필드팀에서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첫 번째는 바로 한국에 파송된 분들이 인터서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인터서브 또
본인의 소속 교회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소속을 같이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셔너리라고 불리고 선교사라고 불리고 다른 한쪽에선 필드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또 역할도 또 그 자세도 약간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다른 조금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추가 연구를 통해서 좀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드팀의 도전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팬데믹의 도전과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넣어놨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쓴 이 팬데믹의 피해가 사실은 인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있고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의 부족도 훨씬 심각했는데요. 이것들이 그 필드팀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뭐 리서치를 통해서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인터서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런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과 소통해야 되는지도 함께 좀 연구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터서브의 거버넌스 연구의 시사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조금 헷갈렸던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별 대표자, 필드 대표, 국제이사회가 거버넌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몇 가지 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국가별 대표자 중에 한국을 예를 들면 이제 인터서브 코리아의 국가별 대표자겠죠. 그 인터서브 코리아의 국가별 대표자에게 거버넌스 의제가 전달되면 국가별 대표자가 좀 그 의제를 전달 이렇게 발표하거나 제안하는 방법이고요. 또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파견된 필드 오피스의 현장 활동가들은 이 필드 오피스 각 나라별로 구성된 필드 오피스에서 팀을 이뤄서 그 나라의 거버넌스 의제를 필드 대표에게 제안하고 이 필드 대표는 그것들을 이제 이사회에 전달하는 조금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터서브의 거버넌스의 그 시사점은요. 첫 번째는 바로 170년 조직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수평적 거버넌스, 그다음 바로 오랫동안 연맹체로서 연합해서 의사결정을 해온 경험과 또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그 안에서 좀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대를 이끄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포기하고 본인의 이름을 포기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지킨 건 인터서브가 지킨 건 어떤 조직의 어떤 물적 구성이나 아니면 미셔너리에서 존중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립 정신과 가치에 충실하도록 계속 지속해서 의사결정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요. 바로 한국 인터서브를 연구하면서 봤던 것인데 바로 비영리 조직의 성장 단계와 리더십이 매칭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인터서브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바로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이 리더십이 성장 단계에서 꼭 필요한 활동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꼭 필요했는데요.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조샘 대표님을 이사회나 스태프들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인터서브의 경우에는 조직의 단계와 조직의 발전 단계와 리더십이 아주 잘 매칭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현장에 관련해서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전대미분의 팬데믹 앞에서 위기관리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사실은 인터섭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조직 또 국제구호를 하는 단체들에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피해를 받지 않은 나라들이 없고요. 개발도상 국가나 더 필요가 많은 국가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평균 우울 정도를 한 3배 정도 높이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또 트라우마를 저희 한국 사회 많은에게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터서브와 같은 국제 개발 단체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위기관리의 거버넌스는 현장에 있는 또 인터서버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개발도상국에 함께 일하고 있고 관련을 맺고 있는 분들의 이런 건강과 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인터서버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발전과 거버넌스의 효율성이 판단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로 봐선 늘 시대에 앞선 의사결정을 해왔던 인터서브가 이번 위기를 맞아서도 가장 지혜롭고 또 지속적으로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컬렉티브의 김홍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